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조영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미 FTA 분야별 예상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하게 보시면요. 이제 FTA에 대해서 우리 김도훈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일단 어떤 대응의 방향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한 어떤 개관적인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분야별 예상 쟁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오신 청중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컨설팅, 어떤 분은 이제 업종별로 좀 다양한 업종에서 오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기전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전기전자 업체만 관련되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관련된 국내 법령이라든가 또 한EU FTA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가 아니라도 해당 계신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조하실 부분을 가급적 공통 부분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EU FTA 개관입니다. 그 FTA 협정상에 나와 있는 FTA의 목적은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FTA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장벽 제거, 비관세 장벽, 투자 증대, 투자 자유화. 사실 이제 투자하고 서비스 교역이 서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비관세 장벽의 제거, 투자 자유화, 온화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좀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FTA의 담당자이시다, 그리고 FTA 관련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주요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나 대응의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관세, 비관세 장벽, 기타 규범 및 제도, 그다음에 서비스 및 투자,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관세 양어표라든가, 이제 양어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품목 분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한 그 원산지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요.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그 뭐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뭐 이런 산업 분야별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속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타 뭐 무역 원활화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 뭐 예를 들어 위생 검역이나 TBT 이런 것들도 뭐 관점에 따라서는 비관세 장벽에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규범 및 제도라는 측면에서 무역 구제, 그 TBT, SPS, 위생 검역, 뭐 지재권 분쟁 해결 이런 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 투자에서는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양어표와 뭐 원산지 규정이 있듯이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가 자유화된다는 그런 어떤 양어표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자유화가 되지 않는다, 자유화돼도 부분적으로만 자유화가 돼서 제한이 있다, 이런 것을 써놓은 것은 이제 부속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속서. 그다음에 이제 설립, 서비스하고 설립. 이제 설립이 이제 의미는 어떤 그 기업을 그 설립해서 운영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설립이라고 하는데, 서비스하고의 차이점은 설립에는 물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업체의 설립도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 이외의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그런 기업 활동에 대한 설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립에 대해서도 각각 그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금융, 통신 등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어안이나 그 부속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파트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분야도 다르시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계신 부서가 뭐 기획부서이실 수도 있고 현업부서이실 수도 있고 뭐 법무 담당자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EU FTA가 뭐 한EU뿐만 아닙니다. 한미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모든 법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는 한EU FTA 협정문 자체가 될 것이고요. 본문과 부속서와 양어표 그런 일체의 협정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FTA 협정문 자체에서 가트라든가 WTO 그 개별 협정의 특정 조항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조항들을 그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을 가해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A 협정문 이외에 그 해당 가트 WTO 개별 협정의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 EU의 행정부, 그리고 한국의 행정부를 통해서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FTA 협정문 자체도 있지만 그것들이 국내 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법령을 법치주의 행정상,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국내 내국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행 법령 그리고 관련 규정, 뭐 시행령, 시행 규칙도 있지만 그 각 부의 부령, 뭐 고시, 예규, 지침 뭐 이런 형태로도 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집행 단계에 갔을 때는 결국은 그 소관행정청, 뭐 품목에 따라서는 자동차는 뭐 국토해양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환경, 배출가스 관련했을 때는 환경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행정청의 담당 부서에 어떤 그 FTA 협정문 그리고 유관 그 법령에 대한 해석, 조치, 그 양태를 보면은 그것이 뭐 온산지처럼 온산지 사후 검증, 조사일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일 수도 있고, 처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나 예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하위 규정, 그러니까 룰 메이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국이 EU와 한국 정부가 이런 행정 해석이나 조치를 통해서 이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어떤 협정문에 대한 이해나 집행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당사국 정부 간의 협의, 그리고 거기서 마련되어 있는 그 뭐 패널 절차라든가 중개 절차 이런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EU FTA, 뭐 다른 FTA도 그렇지만 요런 정도 5가지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EU FTA 대응 방향, 이제 크게 보면은 특혜 관세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이제 기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혜 관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원산지 관리라든가 인증 수출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뭐 오후에 주로 설명이 드려질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 발효 이후의 실질적인 대응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 방대한 이 법령의 체계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소관 행정청이 그거를 해석하고 하나하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이의 해석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통상법률, 같은 WTO, FTA 협정문 같은 통상법률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청의 조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어떤 협력, 그다음에 이제 뭐 품목 분리나 원산지 같은 이런 관세,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증빙, 사후 검증에 대비한 어떤 회계적인 그 백업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 내부에서는 뭐 여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부서든 담당자든 이제 오너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기획, 뭐 대외협력, 법무, 현업, 뭐 또 어떤 예외적으로 어떤 기업체에서는 통상이나 뭐 관세를 전담하는 또 부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너십을 부여하는 것과 그런 이제 단순한 오너십 이외에 유관 부서들 간에 어떻게 그 업무 체계, 연락 체계,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것인가. 사실 여기 참석하신 이제 현업 실무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셋업하고
판단하고 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뭐 이런 세미나에서 참석하셔서 FTA의 전체적인 이해나 감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내실 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나름대로 회사의 적절한 그 사정을 감안하셔서 의견을 내시는데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한유 FTA 협정문의 구성입니다. 이건 이제 뭐 부록으로 해놨습니다만 이제 협정문의 그 목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이 페이지에서 드리면은 이제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FTA라는 것은 그 가트 WTO 체제 하에서 있는 그 자유무역의 가장 큰 원칙이 이제 그 최애국 대우라고 MF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만 그 FTA는 사실은 그 체결국 간에만 특혜를 주자는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굉장히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트 24조에 보면은 이게 FTA 같은 지역 경제 통합 협정은 예외적으로 이런 그 MFN의 예외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은 자유무역의 한 틀이 아까 MFN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국민 대우입니다. 외국 수출자나 외국 그 기업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뭐 조세라든가 법령의 집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국민 대우인데 그래서 FTA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FN의 예외이면서 그 내국민 대우, 내셔널 트리트먼트를 강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단순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WTO의 다른 152개국, 그러니까 저희 WTO 회원국이 153개, 작년 말 기준으로 153개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52개를 제끼고 그 중에 한 나라, EU, 한국 간에 서로를 특혜를 준다. 그러면 이제 MFN의 예외고 그 예외적으로 특혜를 준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대우와 같은 대우를 EU 업체들한테도 동등하게 내국민 대우를 해주겠다. 더 강화해서 해주겠다.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FTA를 해석하시고 활용하시는 측면에서도 그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시면은 좀 매크로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무역 구제라든가 무역 기술 무역 장벽이라든가 위생 검역 관세 통관 원활화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7에서는 아까 오늘의 주로 커버될 분야는 아닙니다만 트레이드 인 서비스 이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이제 설립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유화 이외에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제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SSM 규제가 그 국내의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상생협력법에 이제 SSM에 대한 입점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유 FTA에 나와 있는 제 챕터 7장의 본문이 아닌 거기에 부석서로 들어가 있는 유통시장 개방 양어 안에 유보되어 있진 제한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데 국내 법으로 그런 제한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EU FTA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바로 요 챕터 7의 그 서비스 설립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제 한미 FTA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EU에는 뭐뭐뭐 빼고는 다 개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한EU에서는 어떤 분야를 적시해서 이 분야에는 개방이 된다 이렇게 파저티브 방식에 의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분야로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교육 중에서도 이제 WTO에 보면은 서비스 교육의 모드를 뭐 1부터 4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업적 주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상대국에 가서 상업적으로 커머셜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제를 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투자는 별도로 서비스 이외의 분야의 투자는 이스태블리시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방할 건지 어떤 부분을 제한할 건지를 부속서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양어표와 설립 양어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아까 SSM 말씀드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어표에 그 아까 유통에 있어서 그런 제한, 뭐 입점 규제, 500m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국내 법으로 그런 제한을 했을 때 이것이 협정문 위반의 소지가 있냐? 뭐 답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한국에 진출하려는 뭐 외국계 그 유통업자가 제기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부속서에도 보면은 여기 협정문에 나와 있는 서비스 양어표, 어떤 분야가 개방된다 이런 규정들은 그 자체가 그 민간 기업한테 혹은 개인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양국 정부가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법으로 따지면은 서비스 양어표에 어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그 업종에 있는 그 개별 기업이 그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냐, 이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저희가 그 법령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발효를 시킨다면은 문제 제기의 절차는 그 기업이 EU 뭐 집행이나 EU 개별 자기 정부에 가서 그리고 또 EU 집행위에 얘기를 해서 EU 집행위가 한국 정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챕터 8에는 뭐 그 자본 이동에 관한 것이고, 다음 이제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부분은 이따가 분야별 쟁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약품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법,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각국 경쟁 당국 간의 어떤 보조, 어떤 조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FTA가 아까 교육이나 서비스의 자유화 측면이 있고 어떤 투자 자유화 측면이 있고 그다음 이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있는 측면은 결국은 그 양국 시장이 통합되고 경제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어떤 경쟁 시장이 통합된다는 의미 이외에 각 정부가, 각국 당사국 정부가 유지하던 어떤 제도나 법령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수렴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EU의 리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이 저희도 올해 입법 예고, 4월달 입법 예고됐듯이 한국 K-리치라고 해서 그 리치 제도가 한국에 지금 도입돼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한미,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시장이 개방되는 것 이외에 그 경제 시스템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EU에서 시행하는 가령 제품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리콜 제도라든가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라든가 뭐 노동,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차는 두겠지만 결국 한국 그 경제 시스템에도 차근차근 도입이 될 거라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를 더 저희가 단순히 시장 통합, 단기적인 뭐 수출 교육 이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좀 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13장에 뭐 지속 가능 개발, 그 14장 이주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분쟁 해결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해결의 당사자는 EU 정부 대 한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이제 그 분쟁의 발단은 이제 민간 기업의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일반 조항, 이제 운영하는 메커니즘, 뭐 어떤 양국의 협의 채널이라든가 이 FTA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의정서는 이제 개별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약속들을 모아놓은 부분들입니다. 이상 개관을 마치고 분야별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 비관세 조치 주요 분야는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합의된 사항도 있고,
그 TBT라든가 SPS 이런 비관세 장벽 예방을 위한 합의사항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관세 조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챕터 2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는 내국민 대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내국민 대우 원칙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MFN은 FTA 자체가 MFN에 대해서 예외이기 때문에 MFN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FTA가 MFN의 예외라고 하면서도 어떤 시장 개방이나 뭐 이런 분야에 들어가면은 이게 비관세 분야가 아닌 자유화 부분의 서비스 개방, 투자 개방 뭐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또 MFN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FN의 예외가 FTA인데 거기서 FTA에서 다시 MFN을 규정한다. 조금 재밌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요즘 FTA가 워낙 많이 체결되다 보니까 FTA는 체결했지만 그 이후에 체결되는 다른 FTA에 비하면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면서 그 이후에 체결된 FTA에서 부여되는 어떤 그런 지금 자기네가 체결한 FTA에서 주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들도 받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FTA에도 MFN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비관세 조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MFN까지 주장할 필요성이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입 수량 제한 금지 뭐 이런 것들은 가트 11조에 나와 있는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인데요. 역시 그 유사한 내용을 FTA에서도 담아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관세 같은 이런 것 이외에 어떤 물량, 어떤 코타라든가 뭐 수출 허가라든가 뭐 수입 허가 이런 물량 제한적인 조치는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그 규정이고요. 수입 수수료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트 2조의 관세 양어 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수입 수수료가 이것도 관세하고 유사하게 무슨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뭐 관세 양어는 5%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부담금 형태로 10% 뭐 20% 붙여버리면은 관세 자유화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수수료 제한은 어떤 수입 뭐 통관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그런 의미의 수수료를 넘어서는 것들은 금지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품 과세 금지 및 국내 출하 물품과의 차별 과세 금지. 이것은 이제 그 가트 규정하고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가트에서는 수출품에 대한 수출 관세, 이제 중국이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증치세 환급을 덜해줘서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다가 수출하면 그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는 그 환급을 안 해주거나 환급을 덜 해줌으로써 사실상 수출 관세 같은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뭐 저희가 요즘 문제되는 그 히토류 같은 경우는 수출 관세가 붙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 관세 자체가 WTO 차원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FTA 차원에서는 우리는 한국과 EU 간의 수출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 뭐 이런 특약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출하 물품과 수출 물품에 대해서 차별 과세를 금지하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까 중국의 증치세 환급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매입 부가세를 이제 매출 시에 환급해 주는데,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매입 부가세를 수출 시에 환급을 안 해주거나 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수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이제 개별, 그 분야별,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 전자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이제 주목할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전기, 전자 제품의 기본 구조는 이제 만들면은 누군가 시험을 하고, 제3의 기관에서, 뭐 이런 3의 기관에서 시험을 해주고, 그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어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기관에 가지고 가서 자기네 제품이 이런 그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런 인증기관에 제출해서, 이런 인증기관은 주로 그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관리 뭐 이런 거를 봐서 그걸 종합해서 이제 인증, 그래야지 이제 시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EU에서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SDOC라고 해서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그래서 생산자 자체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인증해서 시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 원산지 규정처럼 사후적인 그 당국에 뭐 이렇게 샘플링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거의 위반이 있으면은 리콜이라든가 이런 시정 조치가 내려지는 사후 검증 시스템이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정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거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인증기관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증기관에서 다시 인증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가장 저희 기본적인 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저희 한EU FTA에서 나오는 전기전자 그 SDOC 방식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나옵니다만, 저희 이 FTA에서 적용 대상의 물품들은 한국 기준으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에 적용을 받는 그 제품들이 한EU FTA의 전기전자 비관세 장벽 파트에 적용 대상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기관들이 있고요. 대상 기관들은 뭐 전기용품, 전기통신기자재, 무선기기, 뭐 전자파 장애기기,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현행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EU는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EU는 제3자의 시험 인증 없이 공급자 스스로 시험 확인한 다음에 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뿐만 아니라 전기 안전 모두에 적용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설계, 생산 단계로 나눠서 8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A, 뭐 B, C, D, E, F 이렇게 H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H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보다 포괄적이 됩니다. 그래서는 A에서는 내부 생산 관리에 대한 그 자기네 모듈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뒤로 갈수록 단순히 이제 제품 품질 보증, 제품 검증 해서 전체 품질 보증까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품목에 따라서 이 8개 모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스로 적합성 평가를 하고 선언을 하고 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시장에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은 타입 4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타입 4라는 것은 지정 기관의 시험 결과 등록을 모두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그냥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을 하고, 시험 결과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크 부착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물론 시장 감시기구에서 사후 검증을 받고 어떤 처벌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자, 생산자가 뭐 생산품의 종류, 위험 요소 뭐 이런 거에 따라 모듈을 선택하고 사후 검증, 그래서 기준이 충족됐는지, 이건 이제 그 시장 감시 기구에서 사후 검증하는 것이 되겠죠. 샘플을 추출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벌칙에는 뭐 시정 조치도 있고 회수나 리콜, 물론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기준은 충족하나 건강안전 공익위험 초래 시에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것은 뭐 WTO 그 TBT 협정이라든가 혹은 한EU FTA 협정문 본문이라든가 저희 EU의 국내법, 한국의 관련 뭐 제품 안전이랑 관련된 법령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예외 조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이 없이 무조건 건강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위장된 보호무역지가 아니어야 된다라든가 그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 아니어야 된다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때 미니멈의 필요 최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가 혹은 그 조치와 뭐 그 조치에서 추구하는 목적 간에 어떤 그 밀접한 주된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 부수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어떤 경쟁 제한이라든가 재정 확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흔히 예전에 이제 쇠고기 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뭐 통관 금지 이런 거 관련할 때 통상법 일부 학자들께서 뭐 가트 20조에 따른 예외 조치로서 뭐 그 수입 제한을 하자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제한, 그러니까 뭐 비차별 금지라든가 위장된 무역 장벽이라든가 어떤 그런 필요 최소한의 조치여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검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합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FDOC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전환 기간을 준비 기간을 해가지고 FDOC를 추진하자. 그래서 전자파 적합성 측의 분야에서는 EU 측이 통보한 시험 기간의 시험 결과를 그냥 수용한다. 그래서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시험 결과만으로 시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전기 안전 분야에서는 그 우리나라 인증 기관하고 MOU를 체결한 EU의 EU의 시험 기간, 우리나라 인증 기관과 MOU를 체결한 EU의 시험 기관의 시험 결과, 혹은 IECE는 이제 그 국제 그 이제 전기 전자 분야의 어떤 표준을 하는 표준 기구입니다. 가입국들한테만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CB 스킴이라고 하면은 상호 인증 뭐 이런 체제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A라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CB 스킴에 가입한 가령 20개 국가 사이에서는 그 20개 국가의 어떤 뭐 지정된 어떤 시험 기간의 시험을 통과해도 그거를 나머지 19개 국가에서 통용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상호 인증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기관, CB 스킴에 가입된 기관의 시험 결과를 인증 없이 수용해준다. 이것을 이제 자율안전 확인 제도 제품, 그러니까 아까 자율안전 확인 제도 제품에 속하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품목, 53개 전기 세탁기, 전기 담요, 가습기 보시면 이제 조금 그 안전의 위협 요소가 좀 상대적으로 큰 그런 전기 전자 제품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그 인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 이 품목 수가 전체 이제 지금 전기 안전 분야에서 대상이 된 게 148개 품목 중에 그 중에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3년이 되면은 인증 없이 이런 시험 기간의 시험 결과만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시판되는 걸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3개 품목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 그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FTA 발효 5년 이내에 일부 품목에서는 이제 완전한 SDOC를 도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저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시행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법령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SDOC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리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저희 국내 관련 입법 동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화학 분야에서 이제 K-리치 같은 이제 법령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그 K-리치가 되면은 그것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뭐 EU의 수출자, 미국, 일본의 수출자도 적용되지만
일단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국내 그 화학 기업들도 다 해당이 되시거든요. 뭐 전자회사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것처럼 이 리콜 제도가 이제 저희 한국에 생겼습니다. 2011년 뭐 2월 5일, 뭐 날짜는 조금 하루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2월 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월 5일부터 발효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제품안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안전기본법이 한EU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 생긴 법령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제도의 통일 조화에 효과가 있다는 하나의 예시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게 있어서 사후적인 쟁송, 그러니까 이제 보통 표시상의 결함, 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소비자나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소송을 해서 제조물 책임 소송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품안전기본법의 기본 구조는 그 조사 당국이 정부가 직권 조사로 안전성 조사를 먼저 선행해서 거기에서 위해 사실이나 위해 위험이 발견되면은 그에 따른 뭐 리콜 권고나 리콜 명령이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드시 안전성 직권 조사에 의할 뿐만 아니라 가령 어떤 제품의 시중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가끔 뭐 뉴스에 보면 뭐가 터졌다. 뭐 이런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정부가 리콜 공고나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그 제조자, 뭐 유통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자기 제품의 위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이를 뭐 즉각, 즉시, 이제 즉시라고 하면은 보통 조사 당국에서 이해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로부터 위해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그 어떤 시정 조치 계획, 리콜 계획, 뭐 수리, 환불, 뭐 여러 가지 조치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제도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의료기기 관련 법령, 개별 법령에 제품의 리콜 관련 이런 규정이 없는 그 외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그런 안전성 조사, 리콜 공고 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의 그 의미가 미국에는 이제 리콜 제도가 있는데 CPSC라고 있는데 리콜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리콜 공고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고 리콜 명령을 달려면은 그 법원에 그 이제 오더를 받아야 됩니다.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를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일본에는 그냥 리콜 공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정부에 의한 리콜 공고 명령,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안전성의 위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행정부 차원에서 리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이행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어떤 벌금이나 징역이라든가 이런 페널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치는 한국 제조자뿐만 아니라 EU,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모든 그 기업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외국 기업들은 이런 한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 그 조항이 어떻게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즉시는 얼마를 말하는 거냐, 그 24시간, 그리고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열흘의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즉시 보고한 시점부터 열흘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기간부터 열흘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에서도 아마 이게 보면 주된 그 타겟이 되는 물품들이 뭐 전기전자라든가 생활화학용품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차입니다. 그 협정이 발효되면 곧바로 되는 것, 그리고 3년 후에 되는 것, 발효 5년 후에 되는 것. 자, 3년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53개, 95개. 95개는 아까 MOU 체결 시험소, 그 시빅 스킴에 들어가 있는 시험소의 시험 결과만으로 시판이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세탁기라든가 이런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53개에 대해서는 이런 시험 기간에 시험서만 인정을 하고 계속 인증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 5년이 지난 후에는 품목별로 SDOC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미 법령에다가 2012년부터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 예외 긴급 조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강 안전, 그러니까 이제 SDOC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상대국 시험서를 인정해 준다. 인증을 필요 없게 한다. 이런 SDOC로 나간다. 이런 그 합의가 있지만, 이런 요건이 있으면은 그런 거 무시하고 어떤 시험을 다시 요구한다거나 인증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예외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안전,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과학적일 것,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것, 뭐 이런 경우가 필요하고, 자, 이 예외 조치 도입 시에는 사전 통보, 협의, 그리고 이 예외 조치에서 3년 동안 검토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품 안전 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제품인데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국내 기업이 만드시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시험도 받고 인증도 받으시는 제품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조치 제품 사고 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인증이 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콜 명령 이외에 또 그 제품의 안전 기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이 취소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고 제품의 뭐 이런 교체나 리콜뿐만 아니라 그 시험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포함이 되는데요. 뭐 트랙터, 설상차, 골프카트, 건설기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안전에 관한 그 합의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한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 기준 인정이 있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실 국제 기준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 인정이라는 것은 양 당사국 간에 서로 약간 상호 인정 같은 거죠. 상호 인정처럼 지금 EU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UN ECE, GTR, 그러니까 UN Economic Council for Europe이고, 이제 글로벌 테크놀로지 레귤레이션, 뭐 이런 UN 산하의 그 개별 기술 규정에 준수를 한 것을 국내 기준 준수로 인정을 해준다. 이제 부석서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기존 인정 기준, 이것이 자동차 관리법에 뭐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고, 또 별도의 부속된 시행 규칙 중에 자동차 안전에 관한 기준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 세칙에 별표에 보면은 이제 그 부품별로 이러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품에 대해서는 뭐 미국, EU의 이러이러한 기준을,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6개였는데 이제 뭐 7개 기준을 추가했다, 한EU FTA에서. 그래서 뭐 이런 충돌시 연료 누출 방지, 뭐 타이어 파열. 근데 어떤 세계는 뭐 6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차이는 소음 방지 장치하고 경운기를 이제 FTA에 보면은 이제 2개를 묶어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6개라고 표기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반면에 9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충돌 시 안면 착유리 고정성이라든가 연문 강도라든가. 그 EU에서는 이미 UNEC 기준을 채택해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혹은 뭐 GTR, 그래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제 기준 인증을 통해서는 혜택은 이제 EU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의 조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이라는 것은 EU와 한국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안전 기준을 지키면은 서로 한 번만 지키면은 따로
그 수입국에서 그 안전 기준을 별도의 다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국제 기준의 조화는 국내 기준에 상응해 가지고 UNEC나 GTR 규정이 있거나 또 새로 신설이 된다면은 FTA 발효 후에 5년 이내에 해당 기준과 조화를 시켜 나가자. 뭐 조화라는 것이 뭐 반드시 일치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거를 일치시키거나 혹은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5월 달에 개정되고 11월부터 그 발효 시행 예정인 그 자동차 관리법상의 국제조화 기본 계획 제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본 계획 제도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당됐은 게 29개 기준, 뭐 주행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EU는 1개 기준. 그러니까 EU는 요 1개 기준 빼고는 상용차 외부 돌출물 기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미 UNEC 규정이나 GTR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제가 뜬금없이 이제 최애국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 아까 이제 좀 모두에서 FTA가 MFN의 예외인데 뭐 챕터에 따라서는 MFN을 다시 언급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다른 FTA하고의 관계에서의 그 형평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드릴 설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세 배출 기준에 대해서는 제3국가, 여기서 제3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체결할 혹은 EU가 체결할 다른 FTA, 뭐 EU가 캐나다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이 체결한 미국 한미 FTA의 규정과 동등한 그 대우를 부여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요. 국내 조세 관련된 것과 배출가스 관련된 겁니다. 국내 조세 관련해 가지고는 한미 FTA에서 이렇게 같이 개별 소비세 현행 3단계, 옛날에 이제 특별 소비세가 개별 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3단계로 돼 있던 것을 이제 2단계로 급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FTA의 이런 혜택이 그 발효되는 순간 뭐 한 EU FTA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EU산 자동차에도 이제 이런 2단계 급간이 적용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3단계로 줄여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EU산 뭐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전제로 EU산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FN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배출 기준입니다. 그 한미 FTA 발효 전과 발효 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발효 전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 후에 최애국 대우 원칙에 따라서 한미 FTA의 그 배출 기준을 따라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그 개별 모델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FAS라고 해서 Fleet Average System이라고 해서 특정 제조 자동차 메이커가 그 브랜드별로 그 만드는 차들의 배기량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종에서 이걸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평균치가 이것보다 낮으면은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0대 이상일 경우에는 뭐 한미든 한 EU든 동일한 국내 기준이 적용이 되고, 이 차량 대수별로 이 낮은 차량 대수가 낮은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FAS 시스템 상에서 그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배출가스 기준을 좀 더 그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국내 관련 입법 동향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2010 발효 시점이
201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그 기준을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 기준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선택해서 일정 기준 이하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든가 일정 기준 이상의 그 연비를 가져야지 시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제에 따르면은 그 4,500대가 스레시홀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 요 기준 4,500대 이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19%만큼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을 다른 그 대량 판매자가 이제 지켜야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기준이 100이라면은 4,500대 이하의 그 판매자는 이제 그러니까 119만큼 배출시켜도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금 배출 기준은 그 비메탄계 유기가스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오염 물질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그 규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합니다.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뭐 최강의로 보면은 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규제 대상인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도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녹색성장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있어서 그 소량 판매 제작자에 대한 그 완화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협상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문제로서 그 추가 협상의 주요 그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라 이런 그 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소량 제작자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좀 기준을 높이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미국한테 특별한 특혜를 준 거나 특별한 양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계속해가지고 환경 관련된 자동차의 환경 관련된 측면인데 배출가스 자기 진단 장치 이제 OBD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OBD 기준이 이제 가솔린은 미국식, 디젤은 유럽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EU FTA에서 이 규정된 일인원 부분들은 뭐 디젤식 유럽 자동차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가솔린 EU의 가솔린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EU한테 있는 기준이 유로 5 기준입니다. 이제 이것을 2013년 말 혹은 그 이전이라도 EU 유로 6 기준 지금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입될 때까지는 이 유로 5 기준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역시 이제 이 소량 판매자, 제작 판매자에 대해서는 과도 조치로 2013년 전까지 그러면은 뭐 가령 800대, 뭐 750대 뭐 이렇게 파는 업체들은 그럼 연도별로 몇 개까지는 유로 5 기준을 그냥 준수만 해도 한국에 시판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예외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OBD에 대한 이런 과도 조치는 이미 2010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자동차를 주문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뭐 반드시 한EU FTA의 이행의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민간 당사자들끼리 뭐 약속을 하면 계약이 돼서 그 법의 뭐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집행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EU가 FTA 협상을 하면서 뭐 이런 협정문을 하면서 뭐 이런 가도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행이 이미 조치를 만들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이행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검증을 이해하시려면은 저희 그 제도 EU하고의 차이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안전 기준에 있어서는 자기 인증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뭐 시험 능력이 되는 제작자는 스스로 시험을 하고 안 되면은 성능 시험 대행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스스로 우리 제품이 이런 성능의 기준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된다 하고 자기 인증을 해서 시판을 할 수 있는 체제고, 반면에 환경의 어떤 그 배출가스 이런 부분은 이제 형식 승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당국의 시험 테스트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EU는 환경이든 안전이든 다 형식 승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UNEC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자동차 안전 기준인데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서 EU가 형식 승인서, EU 정부의 형식 승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그 제품이 그 형식 승인서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내법에 따른 당국의 무작위 검증 및 리콜 권한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품안전기본법상의 그 리콜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그 결함의 시정 뭐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고나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제작자가 그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이라든가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상에 의한 리콜 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형식 승인을 그런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검증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실제로 그 해당 제품이 그 인정 기준하고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그 형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EU에 그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까 급박한 이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접근을 거부한다거나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 자, 신속 분쟁 해결 절차. 그 일반 조항으로 FTA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설테이션, 그 패널 설치, 뭐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이런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보통은 일반 절차는 160일 걸리는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일로 짧게 잡아놨습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이제 EU 또 한국 그 협상 당국이 정부 당국이 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은 그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사안에 그 중요하고 시급하게 빨리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주문을 해놓고 이거를 뭐 160일 후까지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의 그 뭐 주문해 놓은 것이 그렇게 연체가 되면은 뭐 다른 브랜드로 많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그런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시켜 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제 의료품과 의료기기입니다. 그 의료품과 의료기기에서는 비관세 장벽 분야의 부석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언급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EU FTA 의약품 챕터를 보면은 뭐 혁신의 접근, 액세스 투 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추상적인 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혁신이라는 의미는 그 조문들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특허받은 그 의약품, 뭔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더 뛰어난 그 혁신, 어떤 개발된 신약,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약품들이 그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이제 또 투명성이라는 것은 그런 급여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혹은 그런 급여 가격에 대한 결정하는 절차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차 기준이 공정, 투명,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 특허 의약품의 가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페이턴트 의약품의 가치, 안전성, 유효성을 이제 급여 가격 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관련 뭐 법령이나 정보 공개라든가 의견 제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결정들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리뷰, 이제 제가 구제 절차로 했지만 리뷰 절차를 두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들은 이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미 국내 법에도 다 있고 WTO나 가트 규정에도 다 있는 것을 왜 FTA의 협정문에 반복해 놓으면은 그건 뭐냐? 그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FTA의 중장기적인 효과가 이제 제도나 시장 통합 이외에 제도의 조화 이런 것도 있다 했는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저희가 이제 칠레산 와인이 이제 한국 FTA의 어떤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칠레 와인이 반드시 뭐 맛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FTA를 체결한 최초의 나라의 제품이 들어오니까 그 관심 효과가 증대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체결되는 순간 그 칠레에서는 한국 가전 제품이 굉장히 마켓 셰어가 늘었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관심 효과뿐만 아니라 그 정부 당국 간의 어떤 그 이에 WTO나 가트에 있는 규정을 감독하는 이 와치의 수준이 그 관심이 높아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WTO 회원국이 153개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미국 두 나라가 뭐 WTO의 자유무역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보는 것은 그 WTO 협정의 해석과 그 WTO 그 메커니즘 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약에 한미 FTA가 돼 있다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양국이 단순히 FTA 규정뿐만 아니라 WTO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상대국한테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 진짜 실질적인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느냐 이런 규정이 WTO 혹은 뭐 TBT 협정이나 뭐 이런 트립스 지재권 협정이나 이런 거에 위반 소지가 없는지 이 와치하는 수준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이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저희 시장의 관세를 낮춰주고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서비스나 투자 분야를 개방하는 것 이외에 미국이나 EU 정부 혹은 아까 SSM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한국의 제도 시스템 중에 장애들한테 차별 소지가 없는지 자유화에 저해되는 것이 없는지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자꾸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TA에서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가트나 WTO 개별 협정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강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뭐 기존에 이런 것들 뭐 이런 약간 이제 나중에 요 다음 페이지 남긴 지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WTO 트립스에 나와 있는 그 지재권 보호 그것이 의약품이 이렇게 FTA에 담겨져 있고 또 지재권이 또 나와 있으면은 FTA 협정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WTO 트립스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반대로 보면은 저희가 공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진출하고 그쪽 미국이나 EU 시장에 진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와치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FTA나 경제 통합 이런 운영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나프타 뭐 EU는 자기네 자체가 그 공동 시장 아닙니까? 커먼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을 공략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SSM을 비롯해서. 근데 저희는 사실은 본격적인 FTA가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더 그 기업들, 업체들에서 노력,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펜스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진출하는, 공격하는 것, 양 측면으로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윤리적 영업 관행 및 규제 협력,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뭐 OECD 뇌물 방지 협약이라든가 혹은 뭐 국내 법령, 공정거래법, 의료법
뭐 뇌물방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다. 기존에 있는 국내 법령이든 WTO 협정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모니터링의 수준을 높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조치라든가 정책 운영의 어떤 제약 요인으로 그것이 반드시 뭐 제약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진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더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은 세계보건기구나 OECD의 국제 규정 관행을 고려한다라든가 뭐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ood laboratory practices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이나 의약품, 뭐 화장품 이런 거에서 적용되는 그 안전관리, 생산관리, 그 비임상 실험 그의 모델, 절차, 뭐 관행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따른 적합성 평가는 상대국이 주장을 하면은 컨시더 해야 된다,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GMP, GLP 뭐 이게 관련 업종에서 나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말 그대로 관행이고 모든 나라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선진국들 중심으로 적용되는 그런 프랙티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셔야지 이제 주장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재권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요 뒤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의약품의 특허를 추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가 이제 인정돼서 설정돼서 이제 등록하는 시점이 있고 그 이제 특허 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있는데 이제 특허의 그 시작점은 이제 설정 등록일부터 이제 특허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기산점은 추론일부터 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가 존속하는 권리로서 존속하는 기간은 이 설정 등록일부터 종료일 요 사이의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특허는 하나고 이제 또다시 이제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인데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전 임상 절차, 임상 시험에도 1상부터 3상까지 그래서 이제 개별 품목별 뭐 심지어 이제 개별 모델별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모델 변경도 이제 개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 허가 특허를 설정하고 이 시판 허가를 받는 데까지 또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은 요 기간으로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렇게 맥시멈 이것을 5년 뒤로 늦춰주겠다. 특허 실시 가능 기간을 이런 경우에 5년을 늘려주겠다.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시판 허가. 허가 받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뭐 몇 달 만에 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없었던 기간을 뒤로 유예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재권 챕터에서 나와 있는 지재권 챕터가 챕터 10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뭐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디자인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특허에 대한 규정 중에서는 이제 의약품과 식물 보호 제품, 식물 보호 제품 저희가 뭐 농약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10에 있는 것 중에 특허 관련된 의약품 특허 관련된 파트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자료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그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그는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자료의 경우에 한해서 최초 판매 허가일로부터 5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한미 FTA에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한미 FTA인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나와 있는 한미 FTA에 있는 허가 특허 연계 제도는 한 EU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라는 것은 이제 후발 의약품을 제조 시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판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신청 사실을 그 허가 당국이 특허권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해서 실제로 특허권 침해가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시판 허가를 유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허 기간 도중에 복제약 시판으로 해서 특허 침해가 방지되는 특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특허 목록을 미리 만들어야 되고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해주는 그 조사 당국의 의무, 그리고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이게 그 특허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특허 위반이라고 침해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 시판 허가를 뭐 철회할 수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도 저희가 약사법 개정안에 이제 담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결국은 미국에 있는 해치 왁스만 법의 그 특허 허가 연계 제도를 이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이게 너의 특허를 위반한 제품이 이제 시판 허가, 위반한 소지가 있는 제품의 시판 허가 신청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40일 이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식약청이 최근 30개월간은 그 시판 허가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 교육 분야의 원칙과 협력 분야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가 이 규정을 협상을 할 때 이 챕터를 두었었던, 이 부속서를 뒀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EU의 리치라든가 로하스라든가 이런 화학물질 규제 제도를 EU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서 EU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에서 어떤 그 기본 원칙 그리고 어떤 그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이 신규로 등록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4월에 그 입법 예고를 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제 뭐 화평법이라고 이렇게 취약해서도 쓰시던데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도 등록 대상으로 삼고 그 위해도의 정도에 따라서 허가, 제한, 금지 대상 물질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EU 리치하고 차이점은 EU는 이제 보통 1톤 이상 함유된 1톤 이상의 그 수출이나 수입 이런 업체가 등록 대상인데 우리 K 리치는 0.5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EU 리치에는 이미 등록된 물질이 완제품에 함유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그 K 리치에서는 이미 등록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완제품에 함유되는 경우에는 또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뭐 한국으로 수출하는 EU 기업도 적용을 받고 뭐 미국 기업도 적용받겠지만 당장 우리 기업들도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곧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뭐 등록 준비 기간을 2년에서 8년을 뭐 부여하겠다고 지금 입법 계획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뭐 입법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TBT
그 다음 SPS 관련 분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에 TBT 협정이 있고 SPS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TBT, SPS 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인정한다 하면서 이제 약간의 추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뭐 어떤 정보 제공 목적 외에 강제적 라벨, 그러니까 뭐 어떤 재정, 세금을 걷기 위해서 라벨을 부착한다거나 라벨 부착료를 걷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라벨의 사전 승인 등록, 이것은 통관 전에, 통관하고 나서도 라벨을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의류 같은 거 수입할 때 뭐 어떤 함용 유리라든가 안전 표시 이런 것들을 이제 통관하고 나서 부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관 전에 부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금지하는 거고, 복수 언어 사용 허용이라는 것은 사실 제조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별 의류를 예를 들면은 모델별로 표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시 부착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은 뭐 한국말, 일본말, 영어로 동시에 표기해 놓으면은 한번 붙여 놓으면은 그 제품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수출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수입하는 건 반드시 한국말로만 독점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탈착이 가능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소비자한테 정보 제공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탈착 가능한 라벨도 허용해 주자,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규정 재개정 시에 뭐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60일의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이,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기술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 가려운 기술 규정을 바꾼다고 하면 저희 한국 정부가 WTO TBT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럼 그 TBT 위원회가 그거를 회원국에 쭉 회람을 해서 이제 거기에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의견을 WTO 회원국으로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한EU FTA 상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60일 동안 서면 의견 제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무슨 규정을 만들면 EU의 제조자가 한국 정부에 직접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게 WTO TBT 협정상의 이러이러한 규정, 그리고 한EU FTA 상의 TBT 챕터의 이러이러한 규정에 위배 소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해외 수출을 할 때 뭐 또 마찬가지로 EU의 어떤 규정이 바뀐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S 분야 역시 기본적으로는 WTO SPS 협정의 내용을 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특히 27개국이니까 EU 전체에 적용된 일반적 수입 요건 이외에 지역별, 개별 27개 회원국별로 추가적인 특정 수입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O SPS 협정에 지역화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화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수입, 뭐 위생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지역은 뭐 지리적으로 좀 격리가 돼 있고 역학적 감시가 잘 돼 있고 방역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는 안 되지만 미국의 뭐 애리조나의 어떤 카운티에 있는 소고기는 허용을 해준다. 이런 게 이제 지역화 개념인데, WTO SPS 협정에도 이 지역화 개념은 있습니다만 요거의 단계, 어떤 절차, 뭐 사전 공동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절차를 조금 언급을 해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SPS 위원회, 양국 간의 위원회죠. 그 다음에 이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안이 워낙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쟁점이 많기 때문에 WTO 다자 무역 체제에서의 나온 주리스프루던스를 준용을 하겠다,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하에서는 다 무역 구제입니다.
세이프가드와 이제 반덤핑,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조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뭐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어떤 그 수출입 행위에 어떤 위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덤핑이라든가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라든가 이런 불공정 행위의 요소가 없으나 특정 품목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입돼서 국내 해당 생산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심각한 산업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떤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잠정 조치로서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 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양자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이제 다자 세이프가드를 말하는데 품목, 볼펜이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는 볼펜이랑 상관없이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캐나다 볼펜 다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볼펜에 대해서는 뭐 관세율을 뭐 4년 동안 뭐 50%로 높인다. 이런 것이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인데 양자 세이프가드는 한 EU FTA를 하다 보니까 한 EU 간의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철폐되니까 EU산 볼펜이 너무 급격히 들어와서 국산 그 볼펜 생산자들이 그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실업이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에 있는 것이 FTA에서 두는 그 FTA 체결국 간의 세이프가드를 양자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치의 내용은 관세 감축을 정지해 버리는 거나 관세 인상을 하는데 MFN 실행 세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세 감축의 정치라는 게 그래서 볼펜이라는 게 관세율을 지금 뭐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가령 현재 5%인데 지금 이제 그 FTA 양호 스케줄에 따라서 올해 3%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은 내년엔 이제 0%가 돼야 되는데 그냥 3%를 유지해서 4년 동안, 여기 2년입니다만, 다자는 4년인데 지금 여기 양자에서 2년을 됐어요. 2년 동안 스테이, 그러니까 3%로 고정을 시켜버린다거나, 혹은 관세 인상, 그러니까 WTO의 양호한 세율이, 관세율이 가령 8%였다고 하면은 다시 8%까지 올린다거나, 이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 신청 자체는 조치는 정부가 하지만 신청은 국내 산업 혹은 산업을 대표한 업종 단체 이런 데 통해서 될 수 있겠죠. 이제 얘가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위스, 뭐 리텐슈타인 뭐 이런 나라하고 에프타, 한 에프타 자유협정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 이제 시계가 강세지 않습니까? 시계가 많이 들어와서 국내 시계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한 에프타, FTA를 하다 보니까 시계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관세 양호 이행을 정지시켜달라 혹은 WTO 관세율까지 올려달라. 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다른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까 다자간 세이프가드는 역시 WTO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양자 세이프가드도 하고 다자 세이프가드도 발동하고 이것은 금지하자고 되어 있고 역시 아까 SPS 협정 SPS 챕터와 마찬가지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WTO 차원에서 그동안 쌓여온 판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덤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 불공정 무역 행위의 성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WTO 반덤핑 협정의 내용을 다 집어 넣되 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변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은 산업피해 누적평가. 아까 볼펜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볼펜 중국산, EU산, 뭐 일본산 볼펜을 반덤핑 조사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덤핑률은 개별 기업 단위로 계산을 하지만 그 산업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볼펜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그다음에 이제 그 EU산, 일본산 볼펜에 따른 국내 볼펜 산업의 피해 각각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누적 평가는
그 덤핑 수입되는 물품 간의 경쟁 관계, 그리고 그 덤핑 수입 물품과 국내 그 동종 제품 볼펜과의 경쟁 관계를 보고 이것을 국가별로 보지 않고 세 나라를 묶어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산업 피해가 크게 나오겠죠. 개별 한 국가별로 산업 피해를 보는 것보다 세 나라를 묶으면 수입 물량도 많고 하니까 피해가 커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누적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스페셜 케어를 해야 된다. 이제 스페셜 케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의미는 결국 임플리케이션은 한국이 아까 그런 상황에서 그 볼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중국산, 일본산은 두 개 묶어서 산업 피해를 볼 수 있지만 EU산 볼펜은 따로 떼서 EU산 볼펜이 한국의 볼펜 산업에 피해를 미쳤는지 그건 좀 따로 떼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스페셜 케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스레시홀드인지는 뭐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당국 입장에서는 EU산 제품이 볼펜이 뭔가 좀 특이한 경쟁적 요소가 다른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는 떼서 봐야 될 경우에는 봐야 된다면은 EU산 볼펜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WTO 반덤핑 협정에 내용에 일부 변형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무역 구제가 이제 광의로 보면 무역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 FTA 무역 그 조정법이라고 있는데 FTA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정부에 이것은 이제 수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고 피해를 본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자금 지원,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뭐 30억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시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FTA 체결 그 상대국으로부터 그 해당 제품의 수입이 늘어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이것은 무역위원회의 무역 그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산업 피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영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무역 조정 계획에 대한 그 심사는 이제 지식경제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조정 계획 자체가 적정하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긍정적인 결정을 받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 지원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저리에 공공자금 관리 기준에 따른 대출 금리 예보다 이제 0.6%포인트 더 낮은 금리 그리고 이 제도에 보니까 뭐 8년, 3년 거치 5년 상한 뭐 혹은 2년 거치 3년 상한 이렇게 해서 그 저리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한EU FTA 일반적인 개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분야별로 자동차, 전기, 전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단순히 FTA 이외에 그와 관련된 국내 입법 동향 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